네, 벌써 올해 마지막 FOMC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을지 오늘은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채권 그리고 경제를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어떤 포인트가 있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경제 지표부터 점검을 받아보도록 할게요. 8일에 발표된 11월 고용 동향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가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을 낮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아무래도 BLS 고용 보고서가 이제 연준에서 보는 정부 고용 보고서인데요. 그 보고서가 나오기 전날에 ADP 민간 고용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 고용 보고서가 다소 부진하게 나오면서 이번 노동통계국의 BLS의 고용 보고서 역시도 좀 부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더해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생각보다 실업률이 다시금 하락을 하는 모습 보였고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 역시도 컨센서스 대비해서 상회하는 수치가 나오면서 굉장히 긍정적인 좀 고용 지표가 이어지는구나라는 목소리가 이어졌거든요. 결국에 고용 시장의 둔화의 정도나 그 상황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둔화가 됐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를 빠르게 가져올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뒤로 물러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신뢰 지수 역시도 숫자가 61.3에서 69.4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4개월 연속 하락했던 모습을 보였지만 이번 상승으로 인해서 거의 다 하락폭이 되돌려졌거든요. 그만큼 신뢰지수가 올라왔다는 거는 소비자들의 심리적인 그 경제 주체의 심리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개선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러한 모습들은 뭐 연말 효과인 걸 수도 있고요. 결국에 이러한 모습이 지속된다라는 거는 생각보다 견조한 소비나 견조한 고용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될 가능성에 대해서 조금 가능성을 높아준 지표였을 수밖에 없을 거고 그 결과 시장의 기대나 심리는 생각보다 연준이 빠르게 인하를 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조금은 약해진 네, 조금 기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을 우리가 다시금 또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에 사실상 발표가 됩니다. 바로 미국의 11월 CPI가 오늘 밤에 발표될 예정이고요. 또 그 다음 날에는 11월 PPI까지 발표가 됩니다. 일단 전망치와 함께 이번 FOMC에서 이 두 지표들이 와일드카드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12월 FOMC 결정에 대해서는 다들 동결이라고 너무나 맞아요. 강하게 보고 있으셔서 이제 이 물가 지표 자체가 연준의 결정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줄까라는 또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만약에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에 대한 좀 시그널링이나 스탠스를 확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가 지표들이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되는 것들, 예를 들면 근원 물가, 특히 그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서비스 물가의 디스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더 강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제 시장에서 기대하는 것만큼 뭐 빠르면 1분기 말, 뭐 2분기 초에도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이 다시금 강해질 수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 지표가 너무나 견조하게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여전히 좀 근원 물가, 특히 주거비를 제외한 근원 물가에 대해서는 좀 둔화에 대한 좀 장애물로서 고용 지표가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시장이 기대하는 것만큼 연준이 빠른 시점에 조기 금리 인하를 한 그 가능성이나 그 현실화 가능성은 저는 높지 않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는 거고요. 그럼 그래도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대로 예상 정도로 부합하는 정도로 이제 둔화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12월 FOMC에서의 동결 결정이 조금 더 거의 100%로 아마 가능성이 바뀌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더욱이 이제 물가의 흐름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 쪽의 둔화세가 이어만 진다면 금리의 추가 인상에 대한 목소리도 이제는 거의 낼 수가 없는 좀 분위기로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동결 인하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감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판단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짚어주신 그러한 지표 아래 근원물가 디플레이션, 뭐 둔화 여부라던가 이런 디테일을 보고 파월이 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가 더 기추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또 주목되고 있는 게 바로 점도표예요. 이 내년 금리 인하 시점과 그 규모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인데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나요?
네, 지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굉장히 매파적인 FOMC일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매파적인 FOMC라고 하면 결국에 시장의 영향에 대해서는 금리가 소폭 올라가고 주가 지수는 조금은 부진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지금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연준의 내년도 금리 인하 폭이나 정도는요. 100bp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100bp 이상 금리를 내려야 이제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뭐 빠르게 금리를 인하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할 텐데 이제 아직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물가에 대한 좀 디스인플레이션이 특히 근원 서비스 중심으로 아직은 좀 미흡하고 고용 지표도 견조하게 나오는 것들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좀 물가 둔화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 내년도 전도표 측면에서 지금 기존에는 9월달 전도표에 따르면 50bp 인하가 시사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건 5.7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다가 5.25까지 금리를 내렸던 게 기존의 9월 전도표에서의 시나리오일 텐데 이제 이번 해에 이제 기준금리를 5.5까지밖에 못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 내년도가 어떻게 될 건지가 중요하겠죠. 기존의 숫자처럼 50bp 이나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시장 기대처럼 100bp 넘는 수준을 시사할 것인지가 고민이 될 텐데 저는 전자 많아도 75bp 정도를 시사하는 정도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시장의 기대보다는 너무나 적은 금리 인하 폭이겠죠. 그럼 당연히 조기 금리 인하, 굉장히 많은 횟수의 금리 인하는 조금은 지금은 어려울 수 있겠구나 생각으로 전환이 될 수가 있는 회의가 될 수가 있어서 이제 시장의 예상보다는 매파적일 FOMC일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이 아직 추가 인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니 이를 한 번 더 상기시켜주는 발언이 맞습니다. 때문에 또 시장은 다시 한번 경계감과 어떤 또 지수에 대한 하방이 조금 뚫릴 수도 있다라는 어떤 우리가 짚어야 될 리스크까지 한번 점검을 받아봤습니다. 그렇다면 금리 인하에 대한 퍼센테이지 전망치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돌입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패드워치 쪽의 자료를 보면 5월에 대한 확률이 조금 더 높다라고 전망치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통점은 일단 내년 3월 이후에는 금리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높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기대가 이제 굉장히 빠르게 예상을 하는 게 3월 정도인 것 같고요. 좀 다수의 중론으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게 한 5, 6월 정도인 것 같아요. 그중에서 5월로 지금은 좀 무게가 실려 있는 상태인 거죠. 그만큼 빠르면 1분기 말, 이제 늦으면 2분기 초면 이제 금리가 인하가 될 거다라는 생각이 잡혀 있는 건데, 이제 뭐 저 역시도 뭐 인하를 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하기에 있어서는 이제 연준이나 중앙은행의 또 그 의무라고 할까요? 역할이 시장과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이제 해야 조금 더 명확하게 시그널링을 주고 그다음에 시장에다가 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시장의 변동성이나 이런 영향들에 대해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좀 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3월 달에 금리를 인하를 하려면 이제 이번 달 회의나 이제 1월 달 회의에서부터 조금씩 도비시한 얘기들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직 연준도 더 인상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여기서 언제까지 멈출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지 언제 시작을 해야 될지를 지금 회의에서 좀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바로 한 1, 2개월 이후의 회의는 또 어떨까? 동일하겠죠. 지표가 1, 2개월 정도 추가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니까요. 근데 좀 우려가 되는 거는 4분기 같은 경우가 소비 시즌이지 않습니까? 뭐 사이먼 먼데이, 블랙 프라이데이, 크리스마스 연휴, 연초 휴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소비가 조금 이뤄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소비 지표가 계절적으로 버틸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인 거죠. 그래서 소비 지표가 컨센 대비해서 만약 양호하게 나오는 상황에서 고용 지표까지도 빠르게 둔화되지 않는다면 사실 물가 레벨도 물가가 아직은 2%보다는 거의 뭐 1%, 2%포인트 높잖아요. 그러니까 금리를 인하할 이유가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분기 내에는 이제 지표의 증거가 좀 미흡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분기의 금리 인하는 너무나 좀 빠른 시점일 것 같다라 보고 있는 거고 아무리 빨라도 2분기 중반부터는 시그널링을 주고 이제 3분기 초에 금리를 내리는 좀 시나리오가 지금 상황에서는 적절한 좀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어쨌든 숫자는 올라갈 확률이 크니 또 이를 반영하고 확인하려는 연준의 움직임이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우리 국내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한국 금통위를 살펴볼 텐데 먼저 11월 금통위 어땠나요?
네, 11월 금통이 마지막 금통이었는데요. 네. 뭐 만장일치 동결 나왔습니다. 여전히 뭐 금리에 대해서 추가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내는 위원이 좀 더 많긴 했지만 지난 10월보다는 한 명이 좀 줄어서 2명은 동결 의견, 4명은 추가 인상 의견을 내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듯이 이제 여전히 한국은행도 이제 동결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속적으로 이 레벨을 유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가 레벨 역시도 최근에 그 국제유가라든지 농산품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제 YOY로 추가적으로 3.8%까지 높아졌다가 이제 지난 11월 달 지표가 3.3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당초 한국은행이 전망했던 수치보다는 조금은 높게 나오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물가 전망치는 조금 높아진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 경로는 그래도 유사한 형태로서 전망이 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가 전망치는 높아졌지만 물가 전망 경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바꾸지 않았고 물가 안정 목표인 2% 정도, 2% 내외를 기록할 수 있는 시점에 대해서도 내년 연말 또는 내후년 초 정도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전망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물가 전망치가 최근에 물가의 급등 때문에 소폭 올라왔지만 물가 전망에 대해서는 물가 전망 경로에 대해서는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물가 때문에 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이제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어떤 스탠스를 보이고 있느냐가 중요할 것 같은데 여전히 이제 미시적인 대응이 중요하다. 아직은 이제 거시적으로 금리 인상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높지 않다라는 평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년도에 좀 정치적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총선이 남아 있죠. 네. 그래서 아마도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규제를 한다든지 대출 규제를 하는 좀 정책을 내기 조금은 어려울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은행에서 얘기하는 미시적인 대응이 나오긴 어려운 시점이기 때문에 최소한 가계부채의 증가세, GDP 대비 가계부채의 비율이 추가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동결로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통방문에서도 언급이 됐듯이 이제 이 긴축 기조에 대해서 얼마만큼 유지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문구도 바뀌었거든요. 상당 기간이라는 문구가 충분히 장기간으로 바뀌면서 시장에서 흔히 사용하는 6개월보다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긴축 기조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식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최소한 6개월 정도 생각을 해보시면은 2분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올해 말 내년도 1, 2분기 정도에는 동결 기조가 조금은 더 이어지다가 내년도 하반기쯤에 금리가 인하되는 모습으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의 좀 컨센서스인 것 같아요. 네, 한 통의 분위기까지 살펴봤는데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궁극적으로 궁금을 한 건 이렇게 미국 연준이 내년 금리 인하가 거의 사실상되고 거기에 대한 기대가 큰데 네. 이를 감행했을 때 우리 금통위도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아니면 유지를 할 것인가 여부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뭐 중앙은행은 독립적인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준의 정책과 무관하게 자체적인 이제 국내의 상황과 이제 이런 경제에 맞춰서 정책을 펴는 게 적절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네. 하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해준다면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좀 부담감이 덜어지는 모습이 될 겁니다. 이제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 만약에 한국보다도 먼저 금리를 인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당연히 대외 금리 격차가 축소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원론적으로 이론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과의 대내외 금리 차가 유의미한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견들이 많긴 하지만 역전폭이 확대되면서 나왔던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외국인 자금의 유출이라든지 뭐 환율의 급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었을 텐데 오히려 연준이 먼저 금리 인하해준다면은 뭐 땡큐인 거죠. 뭐 외국인 자금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환율도 달러 약세 원화의 강세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등 뭐 긍정적인 측면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제 뭐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따라내리기보다는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들을 누릴 수도 있을 거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미국보다도 뭐 견조하게 버틴다면 금리를 먼저 인하하지 않아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또 그때 가봐야 되는 문제긴 하지만 경제 전망을 보시면 미국 경제 전망은 올해보다 내년이 성장이 둔화되는 한 해가 되는 거고요. 한국 경제 전망치는 올해보다 내년이 경제가 좋아지는 그림입니다. 그럼 당연히 올해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경기가
회복되는 그림이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금리를 사실 내릴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가 전망치 레벨도 오히려 기존 전망치보다 높아진 상황이고 물가 전망 경로 역시도 내년 말 돼야지 2% 초반대가 나오는 경로이기 때문에 섣불리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은행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계부채 문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인하하는 상황이 온다면 그만큼 수출 증가율이 반락하면서 성장도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다든지 물가 레벨도 2% 중후반대까지는 빠져서 이제는 좀 이렇게 높은 금리가 필요 없다라는 목소리가 나와야 나올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이제 뭐 연준이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따라 인하하는 건 아니지만 인하를 해주면은 또 고마운 부분들도 있을 거고 만약에 그때 상황이 추가 인하를 해야 되는 우리나라도 상황이 된다면은 뭐 따라서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때 가봐야 좀 알 수 있는 문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또 현 상황, 국내 증시에 또 맞게 시장 상황에 맞게 네. 맞는 결과를 또 내주기를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내년 4월 또 금통위원 3명이 교체될 예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때문에 일각에서는 이 통화정 체계에 대한 바뀔 수 있는 기대감도 언뜻 설인 것 같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네, 내년 4월이 되면요. 세 분의 이제 위원이 새롭게 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이제 한 분 박준섭 전 위원은 지금 경제 그 수석 비서관으로 이미 옮기셔서 지난 이제 11월 금통위가 이미 마지막 금통위여가지고 한 명이 공석인 자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나머지 서영경 위원이랑 조윤재 위원 같은 경우는 4월 이제 20일에 이제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내년 4월 20일 이후부터는 새로운 금통위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박준섭 전 위원이랑 현재 조윤재 위원은 좀 다소 매파적인 위원으로 알려져 있는 위원이고요. 서영경 위원 같은 경우에는 좀 다소 도비시한 또는 중립적인 위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지금 상황만 놓고 보면은 매파적인 의견을 내고 있는 두 명이 바뀐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조금 도비시하게 바뀐 것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생길 수도 있지만 이건 진짜 알 수가 없는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새롭게 들어오시는 금통위원들이 어떤 성향을 가진 분들인지는 아직은 정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인 금통위원들의 성향 내지는 금통위의 성향이 어떻게 될 거다라고 지금은 단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FOMC에 대한 관전 포인트 그리고 금통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우혜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